그 따귀는 너무 빨라서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30명의 하객들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제 돋보기 안경이 날아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우아한 연회장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가슴의 고통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새로 결혼한 제 며느리 박지수가 제가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혼식 당일 저를 때린 것입니다. 이기적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녀는 모두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나이쯤 되면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 없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안경 조각을 주우려고 웅크렸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들끼리 속삭였지만 아무도, 단 한 명도 방금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불쌍한 시어머니를 변호하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이준우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여기 환영받지 못해요. 지수는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매만지며 계속했습니다. 준우와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아파트는 우리가 더 좋은 곳을 구할 때까지 완벽한 곳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순수한 독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낡은 옷, 오래된 차, 그리고 소박한 삶에 대한 그녀의 거만한 비난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고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단도처럼 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따귀는 단순한 신체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계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겸손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친아들을 포함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지수가 제 아파트에 처음 왔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제 소박한 집, 낡은 가구, 작은 부엌을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세요? 여기가 준우 어머니가 사는 곳이에요. 그녀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방문할 때마다 조용한 고문이었습니다. 에란 씨,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3개월 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아파트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준우와 저는 곧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의 가짜 미소는 아무도 속이지 못했지만 그녀가 말할 때마다 개성을 잃고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제 아들은 속았습니다. 굴욕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옷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란 씨, 입을 만한 좀 더 현대적인 옷은 없나요? 다음은 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 차는 너무 낡았어요. 운전하기에 위험해요. 그 다음은 동네 꽃집에서 하는 제 파트타임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쉬지 않고 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독살하는 작은 칼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란, 68세이며 저는 평생 화려함보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에서 일주일에 3일 일합니다. 저는 10년 된 차를 운전합니다. 저는 할인 매장에서 옷을 삽니다. 외부 세계,
특히 지수에게 저는 고정된 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평범한 중산층 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중하게 구축해온 이미지였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삶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 김민호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고 실제 재산을 비밀로 유지하며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선견지명이 있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연회장을 걸어 나올 때 하객들의 속삭임은 유독한 구름처럼 저를 따라왔습니다. 불쌍해라. 저렇게 연약해 보이니? 지수의 이모가 속삭였습니다. 신부 말이 맞아요. 저 여자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거예요. 준우의 사촌이 덧붙였습니다. 저분은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손님이 가짜 연민으로 논평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열린 상처에 부어지는 산 같았습니다. 에어컨의 차가운 온도는 제 가슴 속의 답답한 열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사용한 낡은 검은색 지갑 속에서 전화기를 더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순진하게도 필요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최상현 씨, 에란이에요. 지금 당장 그랜드 하얏트 서울로 와주세요. 네, 지금요. 그 서류들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김 사모님, 확실하신가요? 상현 씨는 전문적이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연 회장을 마지막으로 흘끗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에게 자신이 쓸모없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준우는 그 옆에 서서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기색 없이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확실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분 안에요. 상현 씨.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면을 벗으려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김혜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들의 완벽한 가짜 세계에 현실이 닥칠 때, 그들은 후회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가로등이 차들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세단에 앉아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밀리에 자신들을 돌봐준 여인에게 굴욕을 주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할 30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막을 수 없는 눈사태처럼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2년 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준우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초조한 미소를 띠고 제 아파트에 왔을 때 말입니다. 엄마,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박지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디자이너 옷, 그리고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가진 여자. 저는 첫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제 아파트를 보는 방식, 숨기지 않는 경멸로 모든 구석을 평가하는 방식은 그녀의 의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참 아늑하네요.
그녀는 제 낡은 가구와 빛바랜 커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정반대를 의미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는 것에 완전히 눈이 먼 준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거만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조용한 재앙이었습니다. 지수는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회피적인 대답을 했지만 저의 재정 상태에 대해 경고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란 씨는 과부연금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 정도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겠어요. 그녀는 가짜 염려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저를 관찰하는 것만큼 저도 그녀를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저를 극도로 경계하게 만드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아파트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구식인지, 제가 황혼기에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정말로 중요한 세부 사항에 머물렀습니다. 건물 위치의 이점 강남 지역, 발코니에서 보이는 정형, 방의 크기, 어느 날 오후 준우가 욕실에 있는 동안 저는 그녀가 부엌에서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걔네 엄마 아파트는 압구정 같은 초고가 지역에 있어요. 내가 엄마를 더 작은 곳으로 이사가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집을 구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마 우리가 이사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만큼 순진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저를 찔렀지만 저는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평정을 유지하며 순진한 척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수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양측 모두에게 신중하게 연출된 연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했고 저는 지도가 필요한 취약한 노인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녀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스게임과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은 그녀의 조종 시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제안이었습니다. 에란 씨. 제가 노인들을 위한 멋진 아파트 몇 군데를 봤는데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유지보수 걱정도 없어요. 그 다음은 더 직접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넘어졌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주장은 제가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느끼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친아들인 준우는 훈련된 앵무새처럼 같은 구절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수 말이 맞아요. 아마도 엄마 나이에 더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제 아들이 그 여자에게 점차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모욕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착취해야 할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혼을 발표한 후 심리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방문은 더 잦아졌지만 긴장감도 더해졌습니다. 지수는 부동산 잡지와 노인 커뮤니티 브로슈어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란 씨, 저는 단지 어머니를 위한 선택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어요.
그녀는 마치 사업 협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 커피 테이블에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결혼 준비로 외출했을 때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윤서연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조사해줘야 할 게 있어. 내 아파트에 관심 있는 커플이 있는데 그들의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와 준우는 빚더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결혼식은 5만 달러 이상이 들었으며 전적으로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미납으로 인해 곧 퇴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는 고급차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할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엄청난 빚 위에 세워진 허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결혼하는 것, 제가 이사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제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 이 커플을 묶어준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문제에 대한 절박한 해결책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가 강남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깨달은 진실은 제 영혼의 따귀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직과 근면의 가치로 키운 제 아들이 조종과 속임수의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야심찬 여성이 그를 설득하여 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할 사람이 아니라 착취할 자원으로 여기게 만들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결혼식 전 몇 주 동안 그들의 노력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에란 씨, 계속 이기적으로 굴 수는 없어요. 지수는 예식 3일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와 저는 이 결혼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가짜 염려의 가면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호의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재정 고문이자 제 남편 김민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인 최상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현 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겠어요. 제가 수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정보를 곧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즉시 심각해졌습니다. 김 사모님,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확실하세요. 일단 이 정보가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가족관계에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침묵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가족이 저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회장 주차장에 앉아 모든 것을 바꿀 서류를 들고 상현 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분 후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지수, 준우, 그리고 모든 하객들은 김애란이 실제로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5분 후 거짓말과 탐욕 위에 세워진 그들의 완벽한 세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이유를 정확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굴욕은 결혼식 2주 전에 지수가 중요한 가족 모임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준우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제 아파트에 왔는데 완벽하게 계획된 매복이었습니다. 에란 씨, 우리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짜증나는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는 오만한 여성인 지수의 어머니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믿어요. 지수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감정평가사의 눈빛으로 제 아파트를 조사한 거구의 남자였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이렇게 넓은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말은 너무 완벽해서 즉흥적일 수 없도록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대화 내내 침묵했고 훈련된 꼭두각시처럼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장애물로 여기는 가족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키운 태양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마, 그는 마침내 제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 말이 맞아요. 지수와 저는 이야기했고 엄마가 엄마 나이에 더 적합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적합하다고 저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무엇이 적합한지 결정하죠, 너니? 지수의 어머니는 남편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는데 마치 제 말이 그들이 논의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에란 씨,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준우와 지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저는 제 등 뒤에서 짜인 음모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제 질문에 뒤따른 어색한 침묵은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주장, 모든 심리적 압력을 계획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통제권을 잡고 감정 조종에 전체 무기고를 배치했습니다. 에란 씨, 이건 단지 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조사했고 어머니 연령대를 위한 훌륭한 주거 공동체를 찾았어요. 24시간 의료 서비스, 사교 활동, 준비된 식사가 있어요. 어머니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가짜 미소는 저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요? 저는 혼란스러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내가 뭘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수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준우에게 지원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글쎄요? 외로움, 재정적 불확실성,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두려움. 에란 씨, 그건 어머니 나이에 정상적인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28세의 이 여자가 제 나이에 무엇이 정상인지 말하는 뻔뻔함은 저를 잠시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제 삶, 제 집, 제 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자율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한적은 저항으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그들이 분명히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주거 공동체의 비용은 한 달에 약 2,500달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파트를 팔면 당신은 수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것이고 준우와 지수의 결혼 초기 비용을 돕기 위해 약간의 돈이 남을 것입니다. 드디어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제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속 불가능한 생활 방식에 자금을 대기 위해 제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에란 씨, 준우는 연습된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엄마의 정신 건강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면 숨겨진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힘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랑으로 키운 제 아들이 바로 거기 앉아 있었고, 외부인들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위협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단호하게 거부한 후,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족에 대해 품고 있던 환상이 영원히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그의 약혼녀의 실제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모든 것을요. 빚, 수입, 법적 책임, 모든 것을요. 그 조사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준우는 영업 관리자로 연간 4조 달러를 벌었지만 신용카드 빚이 8,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지수는 이미지 컨설턴트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연간 약 4,000달러를 벌었지만 임원처럼 돈을 썼습니다. 합쳐서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 빌린 돈을 제외하고 120,000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에 2,000달러를 내고 임대한 아파트는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는 고급차들은 그들의 공동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할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붕괴 상태에 있었고 제 아파트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현 씨의 보고서에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준우는 노모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문의하며 은행과 보험사에 정기적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위한 재정 대리권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제 친아들이 몇 달 동안 제 자산을 체계적으로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정보는 보고서의 끝에 있었습니다. 상현 씨가 고용한 사설 탐정에 따르면 지수는 어머니가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경쟁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고 덜 매력적인 남자와 약혼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준우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산에 대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제 실제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아마도 그 충격이 그들의 행동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읽은 후 저는 문제가 돈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제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시킨 순수하고 계산적인 탐욕이었습니다. 결혼식 전 며칠은 고문이었습니다. 준우의 전화는 매번 제 입장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수의 방문은 매번 저의 고집과 이기심에 대한 독설적인 언급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어리석은 노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준우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제발 어렵게 만들어서 망치지 마세요. 지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의 말은 제가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는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결혼할 남자는 제가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소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현 씨를 기다리며 차에 앉아 있는 저는 모든 것이 이 피할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5분 후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제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자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긴장된 방문에 조용한 증인이었던 70세의 배호식 씨에게 전화를 걸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호식 씨, 에란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파트에 가서 작업대 두 번째 서랍에 있는 갈색 서류철을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당장이요. 아주 급해요. 호식 씨는 민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저에게 형제와 같았고 저는 그가 질문 없이 저를 믿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호식 씨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서류철에는 제 가족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문서, 민호와 제가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했던 투자 기록, 소박한 연금으로 사는 가난한 과부가 실제로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여성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10분 후 호식 씨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에란 씨, 무슨 일이에요? 많이 상심해 보여요. 그가 제게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준우의 결혼식에 관한 일이에요. 저는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의 얼굴이 각 세부 사항에 따라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독사예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호식 씨, 몇 분 후에 최상현이라는 사람이 도착할 거예요. 그를 보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호식 씨, 오늘 밤 이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저는 당신이 항상 저에게 가족과 같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일 때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당신도 저에게 가족이에요. 에란 씨,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호식 씨가 건물로 돌아가자. 저는 서류철을 열고 몇 달 동안 보지 않았던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계좌에 온 400천 달러의 잔액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달 50천 달러의 임대료를 창출하는 여의도의 오피스, 빌딩 소유권 문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10년 전에 투자로 구입한 부산 해운대의 휴양 빌라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민호는 작은 수입 사업으로 시작하여 조용한 제국으로 만든 투자 천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족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겸손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분은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민호는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아들을 상대로 그 힘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서류철의 모든 문서는 수년간의 노력과 현명한 결정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일 일하는 꽃집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활동적이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낡은 차는 경제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시는 문제만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탐내던 제 아파트는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간직한 추억 때문에 그것을 샀습니다. 그것은 민호와 제가 함께 마지막 해를 보낸 곳, 우리가 미래를 계획했던 곳, 그가 암과의 용감한 싸움 끝에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철에는 준우와 지수에게 모든 것을 바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이후 저는 비밀리에 그의 많은 빚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장 보너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용카드 대금은 사실 제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주인과 협상했다고 생각했던 임대료 특별 할인은 제가 매달 이체한 돈이었습니다. 준우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수년 동안 그의 무책임한 생활 방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그가 운전하는 차, 심지어 그 순간 진행 중인 결혼식 비용 일부도 저의 비밀스러운 재정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제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변질시키는데 자금을 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행 기록은 준우의 침몰하는 재정선을 떠받치고 있던 총 4,500달러의 월별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직장 보너스나 세금 환급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은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지수가 제가 그들의 미래 결혼 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굴욕을 주는 동안 저는 말 그대로 그들이 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아파트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수년 동안 비밀리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닫고 다시 연회장을 보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또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차례되지 않아 상현 씨가 제가 필요한 마지막 서류들을 가지고 도착할 것입니다. 5분도 차례되지 않아 저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엮었던 모든 재정적 끈을 끊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족은 이용할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팔아 넘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준우를 현실로부터 보호했고 그 보호는 그를 제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한 대의 차에서 나온 헤드라이트가 주차장에 진입하여 밤을 하얀 빛으로 비추었고 저는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최상현 씨였고 평소처럼 시간을 엄수하며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서류들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갔고 발걸음마다 제가 과거의 에란으로부터 멀어지고 제가 되어야 할 여성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사모님, 상현 씨는 팔에 법률 서류철을 끼고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연 회장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제 아들과 새 며느리는
아마도 방금 굴욕을 준 쓸모없는 노인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여전히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었어요. 상현 씨, 그들이 진짜 김애란을 만날 시간이에요. 상현 씨는 주차장 불빛 아래에서 서류철을 열고 그의 특징적인 효율성으로 준비한 문서들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모님, 이것은 사모님께서 이준우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던 모든 은행 송금을 즉시 중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는 첫 번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모님께서 비밀리에 보증하셨던 임대 계약 취소 통지입니다. 집주인은 내일 아침 이 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각 문서는 제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 동안 신중하게 엮었던 실타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실타래를 하나씩 끊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 비용은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상현 씨는 확인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보증하셨던 계약금은 오늘 밤 회수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까지 대체 결제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일의 규모가 차가운 파도처럼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준우와 지수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가 운전하는 차, 심지어 그 순간 진행 중인 결혼식까지 모두 저의 비밀스러운 재정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룻밤 만에 저는 그 모든 지원을 단호하게 철회할 것입니다. 상현 씨,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수년 만에 느껴보는 결의로 각 문서에 서명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행동의 결과로부터 보호했고 그 보호는 그들을 제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김 사모님, 상현 씨는 목소리에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재정 고문으로 일하면서 저는 탐욕과 배은망덕으로 망가진 많은 가족을 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말은 제가 마지막 단계를 밟는 데 필요한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 회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걸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룬 것에 대한 슬픔과 제가 되찾으려는 것 존엄성, 자존감, 착취할 자원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열망이 이상하게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 회장에 들어서자 음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130쌍의 눈이 우리에게로 향했고 저는 하객들의 얼굴에서 혼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상현 씨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십 년 동안 서울의 몇몇 저명한 가족들의 재정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그의 사교 행사 참석은 종종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지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에란 씨 그녀는 준우와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던 댄스 플로어 중앙에서 소리쳤습니다. 한 번 나갔잖아요. 하룻밤 동안 드라마가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오만함을 담고 있었지만 저는 이전에 없었던 불안감의 미묘한 기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최상현 씨는 명료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행사를 방해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저는 이준우 씨와
박지수 씨와 논의해야 할 긴급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 깊어서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비범한 것을 목격하리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는 불과 몇 분 전에 저에게 굴욕을 줄 때 가졌던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왜 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우야,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재정 및 법률 고문인 최상현 씨야. 그는 네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서류를 전달하러 왔어. 또한 상현 씨는 가차없이 계속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두 분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시던 월 4,500달러의 모든 송금은 영구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보험 및 두 분이 다른 출처에서 충당되었다고 믿었던 기타 여러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수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헐떡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바닥에 끌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준우는 부자 엄마가 없어요. 그녀가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녀의 옷, 차를 보세요. 그녀는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사는 늙은 여자예요. 그녀의 히스테리가 명백해졌고 일부 하객들은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현 씨는 서류철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보증되었던 결제도 취소되었습니다. 연 회장 관리는 하객들이 오늘 밤 떠나기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폭탄처럼 연 회장에 떨어졌고 저는 일부 하객들이 불안하게 출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망치처럼 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는 듣고 있는 것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내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막혔고 잠시 동안 저는 옛날의 소년, 취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준우야. 저는 제가 겪었던 감정의 폭풍 이후 이상하게도 차분한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했던 3년. 네가 결국 회복하고 엄마가 키운 남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3년. 네가 엄마가 가르친 가치를 기억할 것이라고 희망했던 3년. 어떻게 그랬어요? 지수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꽃집에서 일하잖아요. 당신은 10년 된 차를 몰잖아요. 당신은 돈이 있을 수 없어요. 겉모습은 속이는 법이지. 지수야. 저는 수십 년간의 신중한 연기가 마침내 끝나는 것을 느끼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남편과 내가 눈에 띄는 분은 문제를 끌어들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박하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지. 단지 문제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을 뿐이야. 엄마, 준우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걸 바로잡을 방법이 있어야 해요. 결혼식, 하객, 모든 것. 이걸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은 준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애초에 망치지 않는 것이었어. 김 사모님께. 상현 씨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사모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셨음을 귀혜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전에 귀핵에 지정되었던 모든 유산은 노인 학대 방지 전문 자선단체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선언의 영향은 조용한 폭발과 같았습니다. 지수는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지며 씩씩거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에요. 준우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당신은 어리석은 다툼 때문에 그에게서 유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다툼이라고요? 저는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노인의 집을 빼앗기 위한 가족 음모를 묘사하는 방식인가요? 그것이 당신이 결혼식 날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때린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준우야. 저는 저를 놀라게 하는 침착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사랑 대신 탐욕을 선택했을 때 네가 이걸 망쳤어. 네가 정직 대신 조종을 선택했을 때, 네가 내 엄마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 대신 나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키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제 대결은 끝났고 비참한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김애란의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밤 이 성찰을 마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일 저는 국회의원들과 만나 가족 학대로부터 노인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재단의 세 번째 지역 센터를 개관합니다. 다음 달에는 이 주제에 대한 KBS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방영될 것입니다. 70세의 제 삶은 68세였을 때보다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합니다. 저는 유독한 관계의 끝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은 물려받는 것만큼이나 선택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쓰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밤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지 물을 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힘든 상황을 겪었거나 가족에게 신뢰를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 결혼식 밤에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에 직면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제가 참고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저와 이 커뮤니티에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고 노인 보호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싶다면 슈퍼땡스를 보내 저를 응원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 많은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과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 뵙겠습니다.